반갑습니다. 고2 9월 전국영어학력평가 정치학업 해설을 맡은 저는 박민아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총평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거 어떤 시험이었어요? 정치학업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하기 참 좋은 시험이었다라고 했었죠. 과연 어떤 의미에서 좋은 시험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바로 1번부터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의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자. 우리 선생님이 계속 여기다 초점을 맞출 거야.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 곧 정치학업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가정을 하고 좀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때 1번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온다? 우리 굉장히 자주라고 했을 때 선생님 얼마큼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96% 이상. 확률로 치면은 뭐 딱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96% 이상의 확률로 1번 문제에는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지금부터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하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들어가 보자. 모든 사회 집단은 집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행위를 정치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한 부분만 결국에 따로 띄어서 읽어봐봐.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민간 기업의 임금 인상 또는 통결, 태학 입시 정책의 유지 또는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한대요.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대화와 타협 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체크한 부분이랑 사례들을 종합해보면은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정치로 보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 왜요?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야 라고 보는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제일 먼저 포인트 잡았던 문구, 모든 사회 집단 안에는 국가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활동 역시 정치로 보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없었다라고 본다. 잘못된 설명이겠죠. 왜냐면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반드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넓은 의미의 정치는요, 반드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에는 정치 현상이 없었다라고 본다.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만을 정치로 보는 거 아니겠죠. 왜냐면은 이 부분 한번 지워볼게. 국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만을 정치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도 3번과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치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행사 과정만을 정치로 보는 것 역시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갈등 해결을 정치로 보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시하는 우리 여기다 체크해 법치주의의 유형. 우리 법치주의 유형도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사례 갖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교재 안에는요,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마시고 숨진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 정신의 사례로 소개하고 있대요.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는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법률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체크한 부분 종합해보자. 형식과 절차의 준수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 내용과 목적이 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의 실현도 추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에 이 헌법재판소가 말하고자 하는 법치주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겠죠.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시한다. 그렇죠.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하는 거죠. 우리 옳지 않은 거 찾으셔야 돼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통치 권력의 우위를 인정한다. 법보다 통치 권력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무엇이 숨어 있는 거야? 실질적? 아예 적어볼게. 법치주의잖아요. 아니 실질적 법치주의가 법보다 통치 권력이 더 위에 있는 거야?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우리 나머지 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인정하지 않죠. 권력자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제 권력자도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4번,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죠. 4번도 옳은 설명. 그리고 5번, 법이 권위주의의 통치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겠죠.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2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았고요.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우리나라의 법률 재개정 절차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외워야 돼. 하기 싫어. 결국에 정법 외우는 거였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맞아요. 외우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할게. 틀린 말 아니야. 맞아. 외우는 거예요. 근데 또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외우면 돼요. 어때? 이게 또 뉘앙스가 달라지죠. 외워야 돼? 외우는 거 정말 싫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우면 끝나요. 그것도 그냥 조금만 당연히 외우는데 좀 고생은 약간은 들어가지. 어떻게 좀 물론 타고 태어나기를 좀 쉽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지만 외우는데 당연히 노력과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외우잖아요? 금방 풀려요. 어떤 문제가? 이러한 법률의 재개정 절차가. 되셨나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법률의 재개정안에 대한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 국회의원 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의원 내각 제정 요소였죠. 우리 다시 1번은 결국에 잘못된 설명이야. 왜?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거야?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거야. 정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번 넘어가 보자. 국회의장에서 이제 상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죠. 예비심의, 전문적 심의를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3번에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정족수가 뭐였어? 만족시키는 정원의 숫자를 정족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일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맞아. 그때 뭔가 교과서도 그렇고 학습지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뭔가 과반수가 있었어. 이것도 옳은 설명 같은데 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정확하게 일반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냥 과반수라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워딩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전혀 둘은 별개, 다른 거니까요.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우리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는 대통령이 한다. 국민투표를 거쳐서 잘못된 설명이죠. 국민투표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는 절차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우리 법률 재개정 절차에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절차는 따로 없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환부 및 재의 요구, 즉 대통령이 쉬운 표현으로 무엇을 행사한 거예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재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환부 및 재의 요구를 했어. 이렇게 돌려보내서 쉽게. 그래서 상달에서 본회의로 왔어. 여기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법률안, 즉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의원, 재의결시 정족수니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됐을 때에는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번을 헷갈렸다면요. 재의결시 정족수를 다시 한번 꼭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재의결이 되었다. 법률로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는 내용까지 연결지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문 보니까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근데 우리 A, B는 입법부 행정부고 가와 나는 아직 입법부 행정부 중에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가와 나도 아직은 뭐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모르겠어. 맞춰보면 되죠. 자, 우리 그림에서 가와 나의 다른 점 뭐예요? 왜 우리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본 적 있지 않나? 이게 다른 그림, 틀린 그림? 틀린 그림, 다른 그림? 어쨌거나 그 두 가지 그림을 놓고 뭔가 이게 둘의 다른 점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 어느 부분이 달라요? 그치? 여기. 요쪽 화살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A와 B가 아직은 우리가 입법부인지 행정부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지는 모르더라도 요쪽 왼쪽에 있는 가정부 형태는 따로 국민의 별도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구나. 별도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 결국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엄격한 권력 분립을 의미하는 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정부 형태 중에 대통령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가 대통령제면은 나는 의원내각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 그림을 통해서 추론해 봅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구성원을 선출하면 이러한 의회 구성원에 의해서 의회에 의해서 내각이 뿅 튀어나오는 정리되셨나요?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융합의 모습을 보이는 의원 내각제가 바로 나의 정부 형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적어봤다. A는 입법부, B는 행정부가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그러면은 보기,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체크한 부분을 조금 말을 더 줄여보자.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내각 불신임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저희 내각 불신임권은요. 어디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느 정부 형태에서의 견제 수단이었어요? 그렇죠. 내각 불신임은 의원 내각제에서의 견제 수단이었죠. 가는 지금 대통령제잖아.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 저희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해산권은 일단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세요. 의회 해산권은 어디에서의 견제 수단이에요? 의회 해산권. 그렇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었죠. 따라서 이제 말 넣어보자.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지.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네. 자, 우리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상대적으로 둘 중에 더 민감한 것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의원 내각제가 더 민감하겠죠. 왜? 의원 내각제에서는요. 내각 불신임 등등이 있습니다. 내각 불신임이 있다라는 거는요. 내각의 임기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따라서 내각 불신임, 의회 해산권 등등을 통해서 조금 더 국민적 요구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어디에서? 의원 내각제에서. 따라서 가는 나에 비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을에다가 별표 하나만 쳐줄래? 이거 올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질 교재 중에 하나인데 수능 특강. 여러분 학교에서 물론 뭐 학교에서 부교재로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이렇게 막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미래야. 미래도 미래지. 얼마 안 남았어.
그 교재에 그 교재가 연계교재라고 하는 건데 그 교재 이번에 굉장히 자주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우리 민주적인 정부 형태라면은요, 두 정부 형태 모두 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공통적인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발문 한 번만 볼게. 발문을 보니까 대표 선출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이 계속 발문에다가 체크해보자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향을 조금 잡아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나 내용 다 아는 거야. 그냥 풀어야지 라고 해도 물론 무방하지만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눈치를 못 챘겠지? 눈치를 못 챘겠지? 계속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하면서 뭐 정치 의미, 정치를 보는 관점 하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 법치주의하면 뭐? 두 가지, 실질적, 형식적. 우리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 떠올려야 돼 라고 마치 머릿속에 가지치기를 하듯 설명을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선거제도랑 관련돼서는요,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구제도와 대표 결정 방식. 자, 근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5번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자 하는 거야? 대표 결정 방식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 결정 방식에 따르면은요, 대표 선출 방식에 따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는 또 다시 둘로 나뉘게 되고요. 일단 우리 한번 읽어보자. 각국은 전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하지 않더라도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최다 득표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대요. 오케이, 다수대표제다. 근데 앞에 뭐가 붙는 거야? 유효 득표수의 과반을 득표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후보보다 한 표라도 단순히 많으면은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구조예요. 단순 다수 대표제. 결국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보가 당선된다. 만약에 어떤 후보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은 1, 2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실시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오케이. 그래, 다수 결정 방식에 따라서, 다수제 방식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하는 거 맞아.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는 거야, 이제. 적어도 과반 득표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절대 다수 대표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뜻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단순히 다른 후보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돼. 아니야. 절대적인 기준은 넘겨야 돼 라고 하는 게 절대 다수 대표제. 그 절대 다수 대표제의 구현 방식 중에서 을국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기억. 옳은 설명.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에서는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최종적으로 낙선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제부터 여기다가 내가 득표율을 한번 적어볼게. A, B, C, D 네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A 후보는 25%, B 후보는 40%, C 후보는 20%, D 후보는 15%의 득표율을 얻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요 상황에서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 있어요, 없어요? 과반, 절반을 초과하는 과반 득표한 후보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을국의 방식에 따르면은 1위와 2위를 대상으로만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 결선 투표를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순위로는 B가 1차 투표에서는 1위, A가 2위였어. 그런데 2차 투표를 했을 때에도 그대로 순위가 이어진다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겠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일 첫 번째 1차 투표를 했을 때 만약에 뭐 득표율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에 어떻게 한다? 과반 득표를 한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된다. 한 번 더 투표가 진행될 때는 뭐 이 둘이 뭐 그대로 이러한 득표율의 형태를 뭐 B가 1위, A가 2위 뭐 이 모습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바로 니은에 해당되는 상황인 겁니다. 1차 투표의 최다 득표자가 최종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했을 때는 알 수 없으니까 뭐 낙선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서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은요, 할 때 리을하고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갑국의 대표 선출 방식은요. 을국에 비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다. 잘못된 설명이죠. 당선자의 대표성은요. 을국에서 하고 있는 절대다수 대표제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 대표가 후보가 국민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지예요. 왜? 절대다수 대표제에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그래도 넘겨야 되잖아. 따라서 대표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 거겠죠. 리을, 을국의 대표 선출 방식은 각국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잘못된 설명이겠죠.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을국에서는 많이 들겠죠. 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자가 없으면 한 번 더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 기억, 니은에다가는 1번이라고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뒷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도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오케이? 이번에 묻고자 하는 게 뭐야? 발문,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여러분은 6가지를 머릿속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잘 안 들어올 거야. 선생님이랑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A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금융을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이거 약간 방금 내가 말하는데 무슨 약간 보험 광고의 느낌이 났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래요. 이 제도의 이름은요, 국민건강보험제도예요. 근데 물론 이 제도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제도의 목적 결국에 무엇이에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진료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를 하는 거죠. 도와주는 거겠죠. 즉 정리하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린 요거를 뽑아내는 게 더 중요해.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겠죠.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나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을 보장한다. 자유롭게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장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와 연결되는 거겠죠. 2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희 외국에서 얼마나 보장해주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보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국제평화주의의 실현 방안과 연결되는 거겠죠. 3번,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평화통일, 치안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찾으려는 답은 안 나왔어.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해서 상호 견제하게 한다. 권력 분립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는 어떤 원리랑 연결될까? 반대로 한번 얘기해볼까?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권력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봐.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까요? 아닐 겁니다. 결국에 권력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 사회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이를 국가의 의무로 본다. 국가가 해야 될 일로 본다. 라고 보는 거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와 연결되는 거겠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참여 집단이라고 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떠올리셔야 돼요? 발문 단서에 나와 있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 제일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특수이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가? 정당 네, 시민단체 네, 이익집단 아니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는요. A와 B를 구분할 수 없대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을 해주세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구분할 수 없는 건 뭐야? 같은 대답을 하는 거는 구분할 수 없는 거겠지. 이 질문을 통해서 같은 대답을 하는 정당 시민단체는 이 질문을 통해서는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집단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는요. B와 C를 구분할 수 있대. 그럼 우리 한번 여기다가 동그라미 X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익집단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는가? 아니요. 구분할 수 있대.
그 말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한다라는 거는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정당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단서 조항에 따르면 나머지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시민단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7번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대답을 하는 거야. 뭐든지 간에 같은 대답.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구분할 수 없다는 같은 대답하는 거.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건 서로 다른 대답을 하는 거겠죠. 정리되셨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A, B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C까지. 1번. 자기 집단의 직업적 이익을 정책에 반영한다. 시민단체가 잘못된 설명이죠. 시민단체는 공공선 공익 실현을 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겠죠. 1번 잘못된 설명.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정당은 공천한다. 그렇죠. 바로 2번 정치적 충원 역할을 하는 정당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A는 C와 달리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여러분이 선지를 가지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정치사회화입니다. 우리 정치사회화는요.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이끌어내서 쉽게 정치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사회화는 A, B, C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나오면은요 같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결국에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어디의 역할? 정당의 역할. B와 달리라고? 잘못된 설명이죠. B는 C와 달리라고 해주셔야지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마지막 5번 우리 이 표현도 기억하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하는 것 바로 A, B, C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7번에서 정리할 수 있겠네. 바로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 정치사회와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7번의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요. 우리 나머지 선지들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언론에 대해 진여해야 될 시민의 태도래요. 일단 제시문 한번 읽어보자. 언론 보도에 완전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대요. 수많은 뉴스 소재 가운데서 어느 것을 보도할까라고 선택하는 순간부터 해당 언론사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의도적으로 언론사의 이념적 지향과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용도로 기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기사에는 다양한 의견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전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잘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언론이 전달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문제의 포인트는요. 여러분이 제시문과 연결지어서 제시문과 관계되는 답을 찾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8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9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A, B는 고대 아테네 그리고 현대. 좀 특이하게 고대와 현대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정 연령에 달한 남녀에게 정치적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된다. 그냥 일정한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A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현대 민주정치가 되는 거겠죠. B. 공직자 대부분을 선거가 아닌 여기가 포인트예요. 추첨으로 선발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특별한 엘리트의 지배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의 지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추첨과 혹은 윤번제를 통해서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정답 나왔지. 추첨과 윤번제 바로 쉽게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누구나 공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라고 A와 B 먼저 찾았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민주정치는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겠죠. 정답은 1번. 왜? 점점 땅이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영토도 확대되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이 과정에서는 직접민주제가 아닌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를 그 근간으로 하게 되는 거겠죠. 대표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따라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로 등장했다. 아니 일단은 차티스트 운동이 뭔지를 알아야겠네.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층에 의한 선거권 확대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대 시민혁명 그리고 현대 민주정치로 이어지는 흐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근대 민주정치에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문제에는 근대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근대 민주정치의 한계는요. 참정권이 제한되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참정권이 부르주아에게만 가 있었어요. 하층민,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럼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쭉 지속된 게 아니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 바로 차티스트 운동, 노동자층에 의한 참정권 확대 운동 또는 여성의 참정권 확대 운동 요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민주주의인 현대민주정치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흐름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층에 의한 참정권 확대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고대 민주정치가, 아테네 민주정치가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로 등장했다고요? 잘못된 설명이겠죠. 이 결과 등장한 거는 현대 민주정치라고 봐야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A, 현대 민주정치에서 제한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었죠. 그리고 B와 달리라고 하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요. 누구의 참여는 배제되었어요. 여성, 외국인, 노예의 참여는 배제되었고 오로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하는 시민은 누구만 의미하는 거였어?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의미하는 거였잖아요.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우리 4번, 5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체크할게요. 권력분립제도. 5번은 여기다가 입헌주의. 권력분립제도와 입헌주의는요. 어디서부터 쭉 등장한 개념이냐면은 근대 민주정치부터 현대 민주정치까지 쭉 이어져온 개념입니다. 따라서 4번, B는 A와 달리 권력분립제도를 실시했다. 아유, 잘못된 설명이겠죠. 현대민주정치에서는 권력분립제도가 시행된 거겠죠.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A, B 모두 아니죠. 어디에서? 현대민주정치에서. 입헌주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거니까 4번, 5번 모두 다 잘못된 설명이 돼서 9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보다는 이제 슬슬 법 파트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키오스크 그거, 그 비대면으로 하는 이렇게 화면 눌러가지고 물건 이렇게 누르고 카드 결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그 기계 있잖아. 여러분 햄버거 먹으러 가면 여기 있는 그 기계. 그런 거.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A 제품입니다. 이게 36개월 대여 시 대여비는 월 13만 원입니다. 고객님 A 제품으로 대여하시겠어요? 라고 한 거는요. 그냥 이를테면 청약의 의사표시에만 가까운 거죠. 이 의사표시만으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럼 말을 바꿔서 A 제품으로 대여하시겠어요? 라는 것만으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거겠죠. 기억만으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거는 잘못된 설명. 자, 이제 우리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한 조건으로 A 제품을 대여하겠습니다.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그렇죠.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D가 살펴볼게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 중에 필수적인 요건의 계약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작성이 필수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바로 리얼과 연결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우리가 구두 계약으로도 물론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게 말로만 했을 때에는 사실 계약의 내용, 계약의 범위에 대해서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겠죠.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리을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세요. 회신된 계약서는요, 계약 불이행으로, 즉 계약에 따른 의무 등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쓰는 거겠죠. 정리. 계약서는 필수도 아니다? 아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1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이 좀 정부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될 뿐더러 우리가 밑에 있는 발문을 조금, 밑에 있는 내용, 선지를 조금 살펴보니까 이 내용들, 책임 소재 불분명, 다수당의 횡포다수, 강력한 정책 추진, 정당 제도의 유형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표를 여러분이 한 번만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각 시기별 정당별 의석률이에요. 의석률이라는 거는 쉽게 의석은 이렇게 생각해. 의자 하나. 해당 정당이 전체 의회 내에서 의자를 몇 개 차지했는지야. 의자 하나에 사람 한 명이 앉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그 의석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T 시기를 살펴보니까 우리 단위 전체 100% 중에서 50%, 절반은 50%, 즉 과반을 차지한 정당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T 시기의 정당제도 유형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당제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반면에 T+1 시기에는요, 과반을 차지한 정당 있어요, 없어요? 절반을 초과해서 의석을 차지한 정당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고 A당이 요만큼의 의석을 차지했고 B당은 52%. 그러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T+1 시기는 양당제의 정당제도 유형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끌어낼 수 있는 부분 바로 요겁니다. T+1 시기의 의회 구성은요,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대요. 즉 과반 의석을 차지한 B당이 그러면은 여당이 되는 겁니다. 결국 T+1 시기는 물론 각국은 대통령제이고 그럼 결국에 T+1 시기는 뭐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당이 의회 내에서, 여당이 B당이잖아.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나머지 여당이 아닌 정당들은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 여대, 야소. 여대, 야소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여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 1번부터 보자. T+1 시기는 여대, 야소의 상황. 1번 잘못된 설명. 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체크할게. 다양한 민의 반영에 유리한 거. 우리 앞에 내용을 일단 읽지 말고 뒤에 내용을 가지고 한번 거꾸로 와보자. 다양한 민의 반영에 유리한 거는 양당제예요? 다당제예요? 바로 다당제가 되는 거겠죠. T 시기의 정당 제도는 T+1 시기에 비해서 다양한 민의 반영에 유리하다. 그렇지. 옳은 것은 그럼 정답 2번이 되는 거겠네. 자, 우리 3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다. T 시기에서 아니죠. T+1 시기에서 더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용이하겠죠. 왜? 여대, 야소의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낮다. T+1 시기에서요? 아니죠. T+1 시기는 양당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겠죠. 거기다 여대, 야수의 상황.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우리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는 양당제와 다당제 중에 어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다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거겠죠. T+1 시기는 양당제잖아요. T 시기가 다당제고. 둘의 순서가 바꿔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1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희망하는 갑은요.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제 푸는 팁도 하나 알려줄게. 이런 문제에서는 나이를 빨리 체크해. 우리 정치화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16살 그냥 어린애 몇 학년일까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법적인 사고력으로 생각해 봤을 때 16살은 대표적으로 민법상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해당이 됩니다.
1인 방송 미디어 특별 전시를 찾았대요. 갑은 을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영상기기를 체험한 후 여기가 또 포인트다. 그냥 내 용돈으로 구매할 수 있었던 이런 카메라가 아니라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대. 진짜 어마어마시하게 비싼 카메라. 됐죠? 우리 가나다는 갑과 을의 계약 체결과 관련된 세 가지 경우를 나타낸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타내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지금 갑은요 고가의 카메라를 구매했어요. 거기다 미성년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돼. 근데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갑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보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뿐만이 아니라 미성년자 본인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셨죠? 결국에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 법정 대리인뿐만이 아니라 갑도 된다, 미성년자 본인도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억은 일단 옳은 설명. 자, 이제 우리 니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에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체결했대. 자, 우리 속임수로서 내가 행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하거나 혹은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요. 취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기억에서 뭐라 그랬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누구라고? 그렇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취소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 역시 미성년자도 안 돼. 법정 대리인도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법적 사고력을 가지고 좀 연결시키면 쉬워요. 아, 취소는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었지? 근데 이렇게 속인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돼. 그러니까 둘 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따라서 나의 경우에 갑은 미성년자인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니은도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의 경우에는요. 법정 대리인의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받아서 을과 계약을 체결했대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제대로 얻었어요. 쉬운 표현 하나 해줄게. 문제 있어? 문제 없어.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요.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다 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쉬운 표현으로는 뭐라고? 문제 없다고. 따라서 다의 경우에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거는 쉽게 문제 없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해요. 문제 없는 계약이라서 일방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계약이니까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모두 갑과 을의 계약은 무효이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무효는 애초에 이건 무효야 라고 말하는 거랑 애초에 별개로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려운 표현으로 소급한다 그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가의 상황에서는요. 취소 가능한 상황이었죠. 나의 상황에서는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 모두. 따라서 무효이다 라는 상황과는 전혀 가와 나 모두 다 별개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12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동그라미죠. 다이아몬드 땅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자 우리 뭐 기소, 유죄 판결 뭐 여기랑 관련된 내용들은요. 이제 우리 다음번 학력평가에서 시험 범위로 들어올 거예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이유 갑은 항소심에서 해당 법률 조항이 집회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어긋난다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납니다 라고 법원에 이것 좀 제청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대요. 재판 당사자가 진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거 바로 뭐예요? 위헌 법률 심판이죠. 다시 한 번 더. 결국에 갑은요. 위헌 법률 심판에 제청을 신청합니다 라고 법원에 얘기했어요. 쉽게.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대요. 그럼 이때 갑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위헌법률 심판에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정리되셨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요. 제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법원이 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근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처럼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서도 할 수 있고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도 가능하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갑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겠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소원 심판은 오롯이 어디에서만? 헌법재판소에서만 담당하고 있는 권한입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 3번, 갑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언제 쓰는 거야? 사건 당사자가 위헌법률 심판을 좀 제청해 주세요 라고 신청했는데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제청 신청을 일단 한번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각된 경우에 쓰는 거니까.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공권력의 행사에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겠죠. 지금 나와 있는 사례랑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A는 위헌법률 심판, B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다. 그렇죠. 옳은 것은 13번의 5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운영하는 소은세차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대학생 B는요. 세차를 하던 중 실수로 시에다 정체 일부를 파손했대요. 이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적 판단, 갑. A와 B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일단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B의 사용자가 되는 거겠죠. 이때 직원, 쉽게 피용자는 직원. 이제 손세차장의 직원인 B가 업무상 C에게 손해를 끼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세차하던 중에 자동차 일부를 파손한 거니까. 자, 우리 이 상황. A와 B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게 제대로 공부를 안 해두면은 마치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공동 불법행위라는 거는요. 공동으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예요. A와 B가 우리가 저 차를 부시자라고 뭐 하거나 우리가 A와 B가 동시에 뭔가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갑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의 피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용자가 제3자에게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특수불법행위 책임인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을은 옳은 설명을 했겠죠. 자, 병입니다. B는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죠. B는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정. A가 C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지금 요 대각선 화살표를 그렸죠. 사용자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을 한다는 거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을 한다. 요 대각선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요.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C에게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라는 거 하는 거는 피용자가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요것만 기억하지 말고. 여기 있다라는 거는 밑에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을과 병에 해당하는 3번이 되는 거겠죠. 이제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제한 조치, 우편물 검열 또는 통신 감청, 요게 내려진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감청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통신 제한 조치의 연장을 허감에 있어 횟수나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여기가 포인트네. 개인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 어려워서 요것을 침해할 우려가 있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어떤 기본권? 그렇지.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대.
자, 우리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고 수당으로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에 있는데도 근로기준법의 주요 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쉽게 이거네. 누구에게는 적용하고 외국인 연수생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한 거죠. 무엇을 침해한 거예요? 평등권을 침해한 거겠죠. 우리 기본권의 유형하면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돼?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그렇죠. 1번이 바로 옳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1번. 어렵지 않게 찾았다. 2번,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이죠. 가는 자유권이었습니다. 3번, 방어적, 소극적 성격의 권리. 여러분이 1번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세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나든지 타인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아야지 보장되는 권리, 바로 자유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겠죠. 나는 평등권이었으니까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바로 청구권이겠죠. 나는 평등권. 마지막 5번.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습니다. 지금 가와 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15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질문.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법률에 근거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법률로서 국회에서 정한 법률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자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선거 공영제. 마지막 정. 중복 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약간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내 이름을 기입하고 이렇게 투표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비밀 선거의 원칙에. 따라서 정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정답은 갑을 병에 해당하는 4번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경마공원층의 소금 살포와 관련해서 인근 화훼농원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대요. 경마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우리 가운데 내용도 읽어보자. 경마공원층은 경주로 결빙,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 막기 위해서 살포했던 소금이 인근 지하수로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소금이 화훼농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로 흘러들어갔다 할지라도 꽃이 말라 죽을 정도의 피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결국에 이 점에 비추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인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경마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은 몇 번?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3번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발문 살펴보니까 지방자치제도랑 관련되어 있는 거네요. 이 문제가 너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좋은 게 지방자치 부분이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기관은요, 일단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어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집행기관은요,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 자치,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거고요. 1번부터 살펴봅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전혀 관련 없는 권한입니다. 2번,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구 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아니죠. 그럼 우리 좀 반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는 건 뭐였어요? 지방
의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였죠. 의결기관이.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설명. 3번,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지방의회인 의결기관의 권한이었죠. 따라서 나는 기초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우리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은 조례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비교해서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일단 정답은 3번. 자, 우리 마지막이 아닌데 4번이네. 자, 여기 봅시다. 주민소환제 적용 대상이다. 임기가 아직 끝나기 전이라도 그 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이게 바로 주민소환제였죠. 저희 주민소환제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기초의회 의원, 물론 지역구 의원이지만 어쨌거나 다시 한 번 더 광역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기초의회 지역구 의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기초의회는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권을 가진다고요? 잘못된 설명이겠죠.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번 보니까 국가기관,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소랑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외워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계속 이렇게 투덜투덜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냥 외우면 끝나. 외우면 끝나. 외우는데 시간과 노력 들어가는 거 알아. 하지만 외우면 금방 풀리는 문제예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형성평가를 했더니 이게 1번과 2번을 일단 맞았나 봐. 요 네라고 대답한 거에 대해서 A는 C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는가? 임명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였어요? 국회였죠. 자, 우리 국회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국감대에 대한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이었죠. 그럼 C는 어디가 되는 거야?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야.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B, 나머지 우리 단서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갖는가? 그렇죠. 같죠. 그러니까 2번이 이렇게 맞게 설명됐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찾았네. 1번부터 보자.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갖춘다. 국정감사 및 조사권은 국회의 권한이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옳은 것 1번 끝. 2번도 보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어디에서 갖는 거였어요? 국회에서 갖는 거였죠. 따라서 B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 3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건 누구?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C는 헌법재판소였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권을 A가 행사한다고요? 자, 우리 정당 해산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되는 거겠죠. 4번 잘못된 설명. 자, 우리 마지막 5번이 여러분을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정말 다행히 정답이 1번으로 바로 나오긴 했는데 5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가는요. 이렇게 뭔가 질문이 들어가서 거기에 예라고 답변을 했더니 틀렸대. 한번 해볼까? 헌법재판소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성 및 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가? 네. 라고 하면은 잘못된 설명이죠. 왜요?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어디가 갖는 거예요? 대법원이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예라고 답변한다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들어갔을 때 예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게 약간 이게 뭐지? 약간 이 느낌?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이 질문이 들어가서 예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C는 헌재인데 이거에 대한 권한은 대법원이 갖고 있으니까 틀렸네. 그래, 우리 문제에서 틀렸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들어갈 수 있네 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따라서 19번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됐었던 거였고요. 우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아?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여러분이 느낄 때에는 난도가 좀 높다. 선생님도 이거 이해해요. 어려울 수 있었어. 하지만 나중에
내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1번 이제 마지막 번호까지였지? 1번에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정치와 법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한다 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고에서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게 돌이켜 생각하면 아유 그 문제는 아주 귀여웠었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일단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요 문제부터 차근차근 일단 풀으실 수 있어야 돼요. 겁먹지 말고 하면 돼요. 아, 나 이거 해본 적 있어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각국의 의회 총 의석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의석수는 의자의 개수, 의자 하나에는 의원 한 명이 앉죠. 의석수는 200석이며 그러니까 전체 의원 정원은 200명인가 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200개의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한 표씩 행사해서 대표를 선출한대. 200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걸 다 더했더면 200명이 나온대. 200개에서 200명을 뽑아. 그 한 개의 선거구에서는 몇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씩 뽑는 거예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거죠. 현행은 소선거구제로 뽑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각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각국은요. 차기 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재 의석수는 2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만을 선출한대요. 이번에 지역구 의원 없이. 비례대표 의원이 뭐였죠? 득표율에 비례해서 이렇게 의석을 배분하는 거였죠. 정당별 득표 결과만을 가지고 계산을 한대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총 의석수에다가 정당별 득표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개편안에 따르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득표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득표율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에 해당하는 득표수를 득표율로 변화를 하면 되는 거겠죠. 800만 표 중에서 200만 표를 얻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를 가져간 거예요? 25%를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800만 표 중에서 320만 표를 가져가게 됐어요. 그럼 얼마큼을 가져간 거예요? 뒤에 우리 이 만 표 이렇게 빼고 한번 얘기해 볼까? 800분의 320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얼마큼을 가져가게 되는 거야? 그렇지. 40%의 득표율을 올린 거예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내가 A당의 득표율은 그냥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또 헷갈릴까 봐. 자, 우리 C당은요. 전체 800만 표 중에 160만 표를 얻어갔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20% 나와요. D당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면 득표율 얼마? 1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요거까지 일단 구한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200을 곱해야 되는 거겠지. 여기다가 200을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의석 수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배분하라며 의석 수를. 이렇게 곱하면은 50석, 80석, 40석, 30석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다 더하면 전체 200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개편안에 따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되셨죠?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선거구제도는 소선거구제였어요. 1번 잘못된 설명. 2번입니다.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은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당의 득표율은 몇 퍼센트였어요? 25%. A당의 의석률은 15%라고 되어 있는 거죠.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높게 나타나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입니다. B당은 개편안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불리하다. 자, 우리 B당의 경우에는요. 어차피 뭐 현행과 개편안 다 200석이니까 그냥 몇 석을 차지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B당은 개편안에 따르면은 80석. 우리 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은요. 선생님 51석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의석률이잖아. 전체 200석 중에서 51%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개의 의석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102석을 가져가게 된 거겠죠. 개편안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불리하겠죠? 오, 정답은 3번이네. 됐어요? 자, 우리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소대표되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과소대표, 과다대표라는 말이 나오면은요.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를 해보면 돼요.
과소대표는 쉽게 과소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득표는 이만큼 했는데 의석률은 더 낮게 나온 상황을 우리는 과소대표라고 해요. 그럼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회의원 선거 결과 C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는, 자, 우리 C당의 득표율 아까 얼마가 나왔었어요? C당의 득표율 20%가 나왔었죠? C당의 의석률은 얼마가 나왔어요? 25%. 어디가 더 크게 나와? 의석률이 더 크게 나오네. 결국에 과소대표된 상황 아니겠죠? 과대대표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득표율보다 의석률이 더 크게 나타났으니까. 자, 우리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당은 D당과 달리 개편안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비교를 해보면은 과연 유리해졌는지 불리해졌는지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A당과 D당은요, 현행에서 몇 석을 차지했어요? A당은 의석률이니까 의석수로 따지면은 30석, D당은 18석을 차지했어요. 이렇게 적을게. 개편안에 따르면은 A당은 몇 석? 50석. D당은 30석을 차지하게 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 A당과 D당 모두 개편안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개편안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A당과 D당 모두 개편안이 현행 선거제도보다 유리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0번에 옳은 것은 정답 3번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1번부터 20번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모두 다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정치화법에 해당하는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문제였으니까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우리 정치화법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기 참 좋은 시험이었다라는 것도 하나 더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